안녕하세요, 홍서원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 기본적인 그 추가 삭제까지 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원래 이거를 주말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 어제 좀 DB도 설치하고 기본적인 구성을 끝내서 오늘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진행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SQL 서버 2016, 그러니까 SQL 서버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SQL 서버 익스프레스, SQL 서버 2016 익스프레스 버전을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2014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2016 버전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음, 뭐 2014 버전을 받으셔도 되고요. 2016 버전은 뭐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2016 프리뷰 버전인가요? 2016 버전을 지금 설치를 해놔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하시다가 뭐 기본적인 설정은 어, 아마 그냥 보통 좀 스스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웹에서 찾아보면 뭐 설치 방법은 되게 간단하고요. 그냥 그 아마 그 설치하실 때 설치되는 패스, 그러니까 개발 설정을 하시는 그런 루트에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아마 설정하실 때 계정을 설정하라고 하는데 윈도우 인증으로 하시지 마시고 SQL 서버 인증으로 하셔가지고 아마 기본적으로 SA 계정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SA 계정으로 하시고 어, 그리고 뭐지? DB에 연결하기 위해서 TCP/IP 네트워크 구성을 해주기 위해서 TCP/IP가 원래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쪽에서 속성을 보시면 IP 주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IP의 모든 들어갈 포트 설정, 그래서 1433으로 기본 1433이 MS SQL 기본 포트입니다. 기본 포트 1433으로 지정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은 이 SQL 서버 서비스죠. 이거를 재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환경이 구성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먼저 그리고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설정을 해 주셨 설정이 아니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아마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연결하시면 그러면은 이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연결되었을 때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새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뭐 소유자는 기본값이 아마 SA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경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만들어질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은 데이터고 한쪽은 로그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로그 DB. 그래서 뭐 설정을 해주셨으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놨고요. 테이블에 보시면 북이라는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을 해놨습니다. 한번 스크립팅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똑같이 했었던 대로 북에 인덱스 IDX 기본 키라고 하죠. 기본 키로 증가하는
IDX를 선언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PK가 되겠습니다. 프리머리 키고 프리머리 키가 되고요. 이 DB 하긴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그 DB에서 그 프리머리 키라는 거는 그 기본 키죠. 기본 키라는 거는 그 DB의 고유 그 테이블에 그 고유 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분을 위해서 가지는 고유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PK이면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이게 자동 증가 값입니다. 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오토 인크리먼트라고도 하고 해서 원 컴마 원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씩 한 로우가 추가될 때마다 한 로우 1씩 증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타이틀이라고 해서 이제 박 캐릭터 50으로 되어 있고 와이터 박 캐릭터 20 그리고 퍼블리시 데이트는 데이트 타임 북 타입은 스몰 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디자이너로 보시면 디자이너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조작하시면 IDX가 지금 키로 잡혀있기 때문에 프리머리 키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열쇠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 고유한 구분하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아마 데이터가 지원하는 타입이 많습니다. 뭐 인티저부터 정수형부터 뭐 데이트 타임, 플로트, 뭐 이미지도 있고 머니도 있고요. 그리고 뉴머릭, 박 캐릭터, 뭐 캐릭터 값도 있고 하여튼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널이라고 있는데 이 널 같은 경우는 널을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널이라는 거는 빈 값인 거죠. 빈 값인 건데 아직 아예 값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서트가 됐을 때 널을 허용할 거냐, 이 데이터가 필요 없어도 이 로우가 들어가는 걸 허용할 거냐, 뭐 그런 뭐 규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직접적으로 입력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라면은 널 허용을 하겠죠. 널 허용을 할 텐데 뭐 여기서는 널 허용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일단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DBO 북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 SQL 같은 경우는 한번 따로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지금은 깊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깊게 이렇게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난번과 변경된 사항을 한번 보죠. 지금 저장 기능을 원래는 구현을 안 해놨었는데 저장 기능을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save라는 지금 펑션이 새로 만들어져 있고요. 서치 부분도 좀 뭔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겟북스에서 오버로딩 해가지고 지금 겟북스라는 그 함수가 지금 2개로 지금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바인딩 카운트라는 거를 지금 줬는데 이 서치 버튼을 누를 때마다 DB를 DB를 조회한다고 하진 않지만 일단 조회를 계속 했을 경우에 이 데이터 바인딩스가 이미 추가되어 있는데 계속 더 추가가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추가가 돼 있으면 이 카운트가 0보다 크겠죠. 1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씩 애드가 되는 거니까 리무브해서 0번째 인덱스에 있는 이 속성들을 한번 삭제를 하고 초기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클리어가 있네요. 클리어로 바꾸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클리어 펑션에서는 문제가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이렇게 표시해 놓은 아까 그러한 뭐 그걸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dd 펑션은 지난번에 뭐 어떤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넣고 빼는 부분을 뷰 모델에서 처리를 하기는 해놨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모델에 추가하는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RUD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그 DB에 넣고 쓸 때 어떤 타입을 지정하도록 에너머를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add니까 인서트를 지금 설정해 놓고 컬렉션에 add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remove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죠.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 모델을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 지금 커넥션 컨스트링이라고 커넥션 스트링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데이터 커넥션 스트링이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은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단넷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고 오라클에서도 이렇게 식으로 접속을 하고 아마 뭐 MySQL이나 SQLite나 뭐 이런 커넥션 스트링 문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라는 걸 아시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데이터를 아마 임시로 아마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 놨었는데 모두 출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존의 그 북스가 리드 온리로 돼 있었는데 일단 리드 온리는 제거를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그 펑션 호출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처리를 위해서 그 리드 온리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initbox라고 해서 처음에 로딩 될 때 처음에 그 뷰 모델이 생성이 될 때 DB에 거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DB에 접속하기 위해서 SQL 커넥션이라는 데이터 SQL 클라이언트 네임스페이스가 SQL 클라이언트인 SQL 커넥션을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초기화할 때 뒤에 그 문자열로 이 부분 커넥션 스트링이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하고 커넥션이 이제 뭐 연결이 닫혀 있는 상태고 뭐 생성이 제대로 돼 있으면 커넥션 오픈을 하고 이 커넥션에 쿼리를 가져오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단넷 그 ORM이라고 합니다. ORM이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ORM 이름의 뜻이 뭐였어? 했는데 ORM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스라고 해서 ORM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ORM 프레임워크라는 게 DB와 접속을 해서 어떤 그 데이터를 매핑해서 가져오게 하는 그런 ORM 툴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SQL 커넥션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커넥션 점 지금 답벌을 쓰고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안 보이는데 하여튼 지금 돼 있는 코딩보다 훨씬 더 복잡한 코딩이 들어갑니다.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다고 하면 복잡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코딩이 들어가는데 이 다퍼라는 ORM 프레임워크를 쓰면 뭐 더 추가되는 코드가 필요하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퍼를 어떻게 추가하는지 보시면 지금 다퍼가 일단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보시면 그 해당 프로젝트에서 그 참조해서 누계 패키지 관리를 보시면 이렇게 패키지를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다퍼라고 찾아보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한번 이 프로젝트에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Dapper, A Simple Object Mapper for .N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ET을 위한 오브젝트 매퍼 하는 아주 뭐 심플한 스타일의 뭐 그런 오브젝트 매퍼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머블로 반환을 해주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 방법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사용함으로 해서 기존에 쓰는 어떤 ADO.NET 코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ADO.NET 코딩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렇게 ADO.NET 자체를 코딩을 해서 뭐 데이터 테이블이라든지 뭐 데이터 로우를 직접 반환하기 위해서 뭐 쓰시는 그런 데도 많을 겁니다. 근데 뭐 일단 제가 그냥 써본 상황 하에서는 다포가 아주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단넷에 보면은 MS에서 만든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뭐 다 좋다고 하지만 좀 쓰기 어렵고 복잡하다고 그리고 좀 툴에 아주 종속적인 부분이 많아서 툴 자체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너무 종속적인 부분이 많고 그리고 뭐 한간에는 무겁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여기서 성능 차이도 보시면 뭐 밀리세컨드지만 좀 느리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지 않나 좀 싶긴 싶습니다. 근데 워낙 MS에서 나온 어떤 모든 뭐 튜토리얼들이 모두 엔티티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할 때는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가장 많이 접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쓰다 보면은 뭐 하이버네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버네이트는 이것도 뭐 ORM 프레임워크죠. 나중에 언젠가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뭐 직업 회사에서 어떤 이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시면서 뭐 쓰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하이버네이트도 엔티티 프레임워크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쓰는 게 쉽냐라고 얘기하면은 글쎄요. 뭐 나쁘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딱 너무 뭐 다퍼에 비해서 좋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도 별로 또 생각이 안 들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이버네이트하고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정확하게 ORM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그 ORM 쪽에 가깝다고 한다면은 다퍼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매퍼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ORM적 개념이 들어가서 뭐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갱신시키거나 뭐 그런 뭐 기능도 지원해주긴 하는데 항상 그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좀 이건 지금 얘기해서 빗나간 얘기인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니까 자바에서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쓰는 시스템들이 보통 스프링 아이바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아이바티스라면은 동적 커리를 그러니까 스프링 빼고 마이바티스죠 지금은. 그러면 동적 커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인자값을 넘기면 XML을 정의를 한 그쪽에 이제 XML에 쿼리를 집어넣고 어떤 뭐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값이 어떻게 매칭될지를 그 XML을 통해서 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쿼리를 자동적으로 그쪽에서 만들어 주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쿼리를 만들어 준다기보다 기본적인 쿼리가 있고 조건들을 뭐 어떻게 생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쿼리를 동적으로 이제 조건만
어떤 그 쿼리문을 조합을 해서 반환을 해가지고 그 쿼리문을 써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스타일의 코딩이 이제 개발자,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 중에 굳이 따지면 와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사실 그 어플리케이션 단의 개발자들은 DB를 건드리기 싫어하죠. 건드리기 싫어하고, DB 퍼포먼스나 뭐 어떤 튜닝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 거다 예측을 하고 사실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어떤 그 데이터, 그러니까 주로 고전적인 방법으로 쓰는 게 DBA가 있고 아니면은 DB 모델러들이 있고 그 모델러들이 모델링을 그 어떤 업무 단위나 어떤 그 작업 단위로 모델링을 뽑아줬을 때 개발자들은 그 모델링을 단순히 참고만 하고 여기서 어떤 CRUD가 일어나야 되고 어떤 그 업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단순히 그러니까 참조만 해서 그 구현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데는 쿼리도 직접 그런 그 SQL러들이 직접 그 작업을 해서 던져주면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쪽에서 어떤 데이터가 넘어올 거다라는 걸 확인만 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디선가 또 그 서로 잘 모르는, 그러니까 만약에 개발자가 뭐 모델러나 SQL러 없이 그냥 어떤 뭐 혼자 다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의 퍼포먼스를 뭐 어떤 뭐 측정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ORM 프레임워크를 쓸 수도 있죠. 왜냐면 이 ORM 프레임워크들이 하는 거는 이 궁극적인 ORM 프레임워크들의 목적은 그런 SQL러나 모델러 없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DB를 조작을 코드로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직접 쿼리를 다루지 않고 어떤 키워드나 어떤 그 코드 베이스로 넘겼을 때 이 ORM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DB에 자동적으로 쿼리문을 생성을 해서 넘겨주고 뭐 하여튼 이런 걸 하기 위한 툴들이 모두 ORM 프레임워크라고 ORM 모두 다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먼저 시도했던 게 엔티티 프레임워크인데 그래서 욕을 많이 먹죠.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왜냐면 쿼리를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그냥 어떤 모델 정의 그러니까 모델 정의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이죠. 이러한 모델 정의 그러니까 북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 북이라는 클래스는 이러한 엔티티들을 가진다고 선언을 하고 그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해서 DB에 이거를 뭐 어떤 초기화 작업을 하라고 시킨다면은 그 작업을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그냥 해줍니다. 쿼리를 직접 짤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뭐 장점이 있죠. 개발자한테는. 그러니까 그 서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한테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SQL러나 모델러들이 봤을 때는 그 쿼리가 정말 뭐 명확하고 좋은 쿼리냐.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은 하나의 테이블만 하지만 하나의 테이블만 뭐 조작할 땐 문제가 없는데 여러 테이블을 뭐 조인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이게 정말 뭐 괜찮은 거냐. 그 속도가 괜찮고 퍼포먼스가 어떻게 잘 나오냐. 이러한 논란에 항상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쪽, 그러니까 자바 오라클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런 게 논란이 된 적이 없는데 MS 쪽은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MS SQL MS 서버만 그 다뤄보신 분들은 근데 뭐 다들 다 그러시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로 그 모든 쿼리를 프로시저로 다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프로시저로 다루려고 한다 보면은 문제는 DB를 모든 처리를 DB에 의존하게 됩니다. 와스단,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하여튼 그 서버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다른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모든 게 DB
그 DB의 자체 서버의 엔진에서 처리하는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얘기가 너무 많이 갔는데 뭐 계속 뭐 이왕 시작하고 계속 해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근데 그 하드웨어라는 거는 어차피 용량의 한계가 있고 처리량의 한계가 있는 건데 그 처리량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뭐 더 많은 사람이 쓰고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걸 제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확장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 DB 서버 단의 하드웨어에 레이드 구성을 해서 계속 그 하드디스크나 어떤 그런 걸 추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서버에 그걸 넣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스케일업을 하다가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스케일업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스케일업을 하다가 스케일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케일업은 하나의 서버를 계속 그 용량을 확장하는 거고요. 용량을 키우는 거고, 스케일아웃은 그 여러 개의 서버, 그러니까 물리적 서버를 여러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업은 하나의 서버에 물리적인 투입을 계속 더하는 거고, 스케일아웃은 물리적인 서버를 한 대의 서버가 아니라 여러 대의 서버를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늘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DB는 상당 좀 그 가격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용성.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DB가 그 스케일 아웃을 하는 거에도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위라고 한다면 아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서버 단, 웹 어플리케이션 단, 그러니까 웹 서버와 와스가 같이 있는 서버가 앞에 하나가 있고 그 뒤에 DB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앞에 물리적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인데 얘는 웹과 와스가 같이 있는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하여튼 와스가 같이 있고 이 뒤에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스케일 아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DB를 늘리는데 이게 매우 뭐 익스펜시브 한 거죠. 매우 비쌉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걸 늘려야 된다 이거죠. 이 와스 서버 이걸 늘려야 되는데 이게 DB에 비해서는 훨씬 싸니까요. 훨씬 싸고 하여튼 이 부분을 확장을 해서 어떤 트래픽을 분산 처리를 하든가 뭐 어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웹과 와스가 지금 합쳐진 형태도 이걸 분리를 해서 웹도 이 상위에 웹 서버를 또 구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뭐 될 겁니다. 하여튼 각설하고 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시스템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시저로 해놓으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여지고요. DB를 만약에 그 DB 쪽에서 어떤 부하가 계속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DB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윗단에서 와스에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스 단에서 작업을 뭐 해야 되는데 그 MS 서버 쪽에서만 좀 이런 논쟁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에 찾아보니까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MS에서는 프로시저로 작성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장려가 됐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서버를
그런 식으로 작성했다가는 뭐 큰일 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이 패러다임도 바뀌었고 바뀐 지 한참 됐겠죠. 한참 됐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DB 쪽을 늘리는 그런 그러니까 프로시저만 해서 작성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와스단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데이터를 간단하게 빼오고, 그러니까 셀렉트 컬을 해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빠르게 뽑아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인 쿼리가 있다면은 모든 뭐 조인 쿼리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부분적 데이터들을 빨리 빼내올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서 빨리 빼오고 그 다음에 어떤 조인을 해야 될 데이터가 있으면 다 코드 베이스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링큐, 그러니까 C샵에서 링큐, 뭐 자바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 링큐가 상당히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또 싶고요. 데이터를 뭐 쉽게 조작을 해서 어떤 쿼리 쓰듯이 그 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뭐 핸들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쿼리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다퍼 얘기 나오다가 너무 얘기가 많아졌는데 하여튼 다퍼가 괜찮습니다. 쓰기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언젠가 한번 나중에 그 직접 다룰 일은 계속 없을 것 같은데 ADO.NET 코딩을 하시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조금 더 많은 그런 쿼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일단 되게 뭐 심플하고 사용하기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 유직문은 뭐 직접 추가해 주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왜냐면 이게 보니까 SQL 커넥션에 스태틱 클래스로 구현되도록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퍼 이 부분은 그 인텔리전스에서 뭐 따로 추가 안 되니까요. 직접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지금 select 발전 from boo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select 별 요거는 별로 쓰시면 좋진 않고요. 좋진 않고 데이터 가져오실 때는 어떤 컬럼들의 데이터를 가져올지를 미리 선택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서 뭐 쓸 게 있으면 뭐 idx writer publish date 뭐 이런 거 다 써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써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데모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해놨고요.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그 리스트 북스에서 지금 멤버 변수인 북스에다가 이 북인가 그 각각 가져오는 것들은 이 북이라는 그 객지 타입으로 가져오는데 이걸 to 리스트로 반환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코딩을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이게 아예 아까 예제에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에너머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머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찍어 보시면 as 에너머블 뭐 이런 식으로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쿼리어블로도 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o 여기서 보시면 to 리스트로도 가져올 수 있고요. to array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스트로 가져오도록 리스트로 선언했으니까요. to 리스트로 빼오도록 그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로딩 했을 때 객체를 생성해서 했을 때 이미 이 북스에나 데이터가 모두 가져오는 상태인 거죠. 예, 가져와진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북스라는 컬럼은 똑같습니다. 요 두 부분. 그래서 북스 전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 북스를 호출하고요. 아마 그러니까 단건으로 가져오는 그 함수는 지금 일단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북스를 오버로딩해서 스트링 타이틀 해서 타이틀이 start withs라는 함수를 통해서 보시면 시작 인스턴스 문자열 인스턴스의 시작 부분과 지정한 문자열이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일치하는 것만 반환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검색 기능을 조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add books 보시면 이 부분도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이 클로즈 된 상태인지 확인하고 오픈해서 인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select cast scope identity as int라고 해가지고 인서트가 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pk가 identity로 지정되어 있고 이 부분이 auto increment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으로 해서 1부터 증가를 하고 1씩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1씩 증가했을 때 그 auto increment 값을 가져오는 그런 쿼리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쿼리를 찾을 때도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인자값을 넣었을 때 이 북이라는 개체를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first라고 하나만 가져오도록 거죠. 한 로. 그래서 이 한 로우가 int로 되어 있기 때문에 int를 선언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int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finally, 그러니까 try catch는 익세션을 처리하는 구분인데 이 익세션이 났을 때 커넥션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이 함수를 빠져나가 버리면 다음에 어떤 그 동작을 위해서 또 똑같은 애드북을 한다고 했을 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커넥션을 열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커넥션을 이미 이 함수를 처음에 들어와서 오픈을 시키고 이 부분을 수행하다가 익세션이 나고 파이널리가 만약에 없다면 이 구문이 없다면 그리고 빠져나갔을 때 이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시 그 다음 순간에 들어와서 오픈을 해버린다면 프로그램이 오류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파이널리 할 때 커넥션을 닫아주는 그런 구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remove connection, 그 remove books에서도 똑같이 그 구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골뱅이 idx인데 여기서 idx 값을 넘겨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ecute 했을 때는 int로 반환하는데 int가 그 0보다 크면 그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반환 값을 true로 반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execute 부분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반환 값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받지 않는 이상은 execute를 실행하고요. 어떤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는 쿼리 구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modify 업데이트 구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북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 업데이트라는 거는 이 데이터가 이미 한 로우가 추가되어 있고 그 추가된 데이터가 한 로우라고 잠시만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낫겠네요. 지금 만든 테이블에 지금 보시면 5로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5로우가 되어 있고 데이터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업데이트 구문은 이 부분이 만약에 타이틀이 2로 바뀌었을 때 이 구문을 실행을 하는 것이죠. 업데이트 구문을. 인서트 구문은 이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그런 구문이 되겠고요. 셀렉트 구문은 이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는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무브는 딜리트, 쿼리에서는 딜리트죠. 쿼리는 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CRUD 타입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델 베이스라는
그 객체를 하나 또 새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CRUD 타입이라고 해서 CRUD 타입을 지정을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이 CRUD 타입은 none으로 초기 값이 지정이 되고 select, insert, modify, remove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CRUD 타입에 쓰는데 이걸 왜 쓰냐?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고 물으신다면은 저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만약에 이 어떤 데이터가 인서트가 되고 그러니까 모델 데이터를 그 컬렉션에 추가를 해놓고 어떤 데이터는 또 변경이 일어나고 이런 거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처리해 놓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분해 놓지 않으면 이게 인서트 나중에 DB에서 어떤 데이터를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뭐 딜리트 할 때 어떤 무엇으로 구분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할 거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는다면은 이 데이터를 저장 버튼, 우리가 저장 버튼을 만들어 놨죠.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형태에 대해 이거의 어떤 처리 구분한 값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가 저장 버튼 눌렀을 때 이 형태에 따라서 인서트 되고 어떤 수정이 되고 삭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되도록 프로그래머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는 비모델 베이스에 지금 상속되게 해놨고요. 지금 저희 북은 뷰모델 베이스를 상속을 하도록 일단 되어 있습니다. 뷰모델 베이스 북 뷰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북이라는 거 데이터를 보시면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이브가 될 때 이게 인서트냐 모디파이냐 지금 구분을 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때 논으로 다 지금 다시 대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거 모디파이를 어떻게 지정을 안 해놨네요. 아니면 모디파이를 수정하는 부분을 보죠. 아마 이쪽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프로퍼티 이벤트 체인지라고 어떻게 돼 있죠? 프로퍼티 체인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상속받은 거니까 base.crud 타입 는 타입이 none이라면 crud 타입은 modify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게 업데이트 되는지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 여기서도 이 부분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one일 때 왜냐면은 초기화 값을 none으로 해놓고 그러면 select를 다 해왔을 때 초기 값은 none이 되고 만약에 만약에 어떤 로우를 추가했으면은 그쪽에 아까 보셨듯이 인서트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none일 때 이미 이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그 값을 수정을 한다면 modify로 바뀌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다시 none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 이 수정이 일었을 때 어떤 데이터는 모디파이로 바뀔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다시 지금부터 실행을 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있죠. 그러면은 아마 그래서 단순히 키워드로 그러니까 Y로 하면 5번째 것만 가져올 테고 T로만 하면 테스트로 되어 있는 거 가져올 테고 1으로 하면 이건 안 되나 보네요. 테스트 1 테스트 1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틀로 지금 조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전체를 다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은 한번 해보죠. 추가해서 이걸로 테스트 북이라고 하죠. 그리고 테스트 저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23일로 해놓고 IT로 해보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럼 상태가 지금 딱 보이죠? 근데 뭔가 이상하네요. 이게 다 모디파이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다시 보죠. 조회. 뭔가 잘못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조회했을 때 CRD 타입이 모디파이? 왜 모디파이가 될까요? CRD 타입이 넌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넌입니다. CRD 타입 계속 넌이고 그래서 그런데 오면서 CRD 타입이 모디파이로 변경됐네요. 뭔가 잘못 코딩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셋할 때 데이터 셋할 때 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뭐 보죠. 그래서 조회할 때 다 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넌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쪽에서 저 부분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초기값이 넌이고 그때 이게 분명히 셋할 때 변경이 된단 말이겠죠. 그러면 셋할 때 이 부분을 탈 거고 이 부분을 탈 때 넌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디파이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변경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걸 컨트롤해서 변경하도록 변경이 돼도 되는지를 봐야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this.textbox2. text changed라고 있습니다. text changed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CLUD 타입을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했을 때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맞겠죠? 그리고 넣으면 리턴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처리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조건문이 너무 여러 개가 써서 쓰이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차라리 예외 처리를 해야 되면 단순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널 조건, 여튼 검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건문의 뎁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거는 됐고요. 그리고 this.textbox 3. text changed는 어차피 똑같은 거 쓰니까요. 똑같은 이벤트, 선배 이벤트를 타도록 그렇게 해놓죠. this. 저희가 콤보박스 이벤트를 여기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트 타임이 있는데 데이트 타임 value changed라는 건 없나요? value changed라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 이벤트를 모두 이 하나의 UI 내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거고요. 만약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어떤 대규모 작업이나 어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쓰려면 실제 컨트롤을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인 즉슨 무엇이냐면 public 클래스 커스텀 텍스트 박스라고 하죠. 하고 이건 텍스트 박스를 상속을 받고요. 그리고 public custom text box 하고 this.text changed 하고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와 연결된 this.data binding get
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건지 직접 소스를 보죠. 이렇게 처리했던 것 같은데 좀 보겠습니다. 판넬이 가네요. 지금 코드는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에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던 건데요. 너무 또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자면 베이스 텍스트에서 쳐볼까요? 일단 기본 텍스트 박스에 에디트 모드를 설정을 해놨었네요. 이거 어디서 변경되는지 잘. 텍스트 박스에서 처리하는 걸로 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틀리네요. 그렇게 안 돼 있네요. 하여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부분에서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처리하면 안 되고요. 다른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예전 소스를 봐야지 기억날 것 같은데. 테스트 에디트. 플레이어 판넬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걸로는 이걸로는 요거는 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죠. 찾아봤는데 지금 없네요. 하여튼 여기서 구현이 돼야 됩니다. 이벤트에서 구현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은데. this.binding data bindings 하나에만 넣을 테니까요. 하고
데이터 소스 했을 때 이게 저희가 만든 모델이 모델 베이스죠. MBN데요. 모델 베이스라고 하죠. as 모델 베이스 하고 if 모델 베이스가 난널이 아니면 이렇게 아마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될 겁니다. 확신은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돼 있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아마 컨트롤에서 텍스트 체인지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노원이면 모디파이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상속 컨트롤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지만 뭐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프로퍼티 이벤트에 넣었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처음에 가져왔을 때 넌이고 이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고 나서 만약에 셀트가 끝나고 나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이 모델 부분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될 겁니다. books 난널이고 난널이고 그리고 books.count가 0보다 크다면 오이치바 아이템 모델이라고 하죠. 여기서 모델 in books에서 모델.들이 다 논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죠. 하고 나서 프로퍼티 이벤트 체인지에서 다시 뭔가 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야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아마 함수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벤트를 호출하게 해서 이러한 코드가 들어가게 해줘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보죠. 지금 뭐 컨트롤을 다시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s.cd 논이라면 .5은 modify 라고 하죠. 자, 조회해보면 또 modify가 되네요. 텍스트 체인지드. 텍스트 체인지드네요. 텍스트 체인지드. 그렇다면 여기다 이 코딩은 빠져야 되겠네요. 이것도 빠져야 되고 빠지고.
이 부분은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인덱스가 안 먹히니까 value changed. 이 부분 빠지고. 자, 다시 해보자. 네, 지금 이제 문제없이 됩니다. 문제없이 되고 추가해서 테스트 책, 테스트 북이라고 하죠. 북 테스트 저자. 뭐가 좀 이상하네요. 잘못했죠? 조회 됐고, 여기까지 문제 없네요. 문제가 없고. 추가 버튼을 누르니까 마지막에 모디파이가 되면서 이것도 뭔가 바뀌네요. 오늘 좀 문제가 많은데. 홈박스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추가. 홈박스 때문에 그랬나 보네요. 그러면 뭔가 좀 완벽하진 않지만 하여튼 테스트 부 테스트 저자 했습니다. 인서트 됐고 그러면 이걸 바꿔보죠. 그래서 이건 테스트 1이라고 해보죠. 이건 모디파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 해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보자 한번 다시. 정상적으로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거 한 가지를 더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이건 안 했네요. 보시면 세이브에 트랜지션 스코프가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뭐 잘 된 건데 트랜지션 스코프라는 건 DB에서 처리할 때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한 쿼리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어떤 그 작업이 실행될 때 작업이 실행되는 트랜잭션, 그러니까 일 처리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선언을 해놓고 그 안에서 쿼리라든지 어떤 작업을 하고 트랜지션을 커밋한다고 하는데 트랜지션 커밋을 하면은 그 작업된 내용이 DB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걸 DB를 아시면서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을 좀 다시 내보죠. 그러면 이 트랜지션 스코프란 건 뭐냐? SQL에 보시면 그 SQL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코딩하는 이 부분에 보시면 connection.begin transac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transaction 하고 transaction commit이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도 됩니다, 사실. SQL 커넥션 이 개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도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트랜지션 스코프라는 거는 그 단넷 2.0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 트랜지션 스코프, 비긴 트랜지션, 아까 여기서 코딩했었던
여기서 코딩했었던 그 트랜잭션은 이 한 구문이 실행되기 위한 그 트랜잭션 선언을 한다고 했었다면 이 트랜잭션 스코프는 이 전체의 그 트랜잭션 단위를 조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까 코딩했던 부분이랑 지금 이 트랜잭션이랑 뭐가 틀리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트랜잭션 스코프는 지금 보시면 이 애드북스에 있는 이 작업 단위와 이 모디파이 무기라고 되어 있는 이 작업 단위가 하나의 트랜잭션에 묶여서 돌아가는 게 됩니다. 만약에 애드북이 함수가 실행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데이터를 롤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서트 되기 전이나 모디파이 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SQL 커넥션에서 제공해주는 트랜잭션 단위는 이 단위에서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단위에서 처리가 됐을 때, 아까처럼 묶여서 돌아갔을 때 이 부분에 모디파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떤 처리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 단위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트랜잭션 그 SQL 커넥션에 있는 트랜잭션을 사용하기보다 이 트랜잭션 스코프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낫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좀 얘기해보자면 트랜잭션 스코프가 더 글로벌한 그런 작업 단위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쓰냐? 지금 보시면 system.transactions라는 겁니다. 그럼 참조 추가해서 보시면 확장? 아닙니다. 그냥 프레임워크 있을 것 같은데 system.transaction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스템 트랜잭션 스코프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MS 서버를 쓰시면 AD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라고 해가지고 문서 집중화 서버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 트랜잭션 스코프와 묶여서 이 AD 서버를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트랜잭션 스코프를 지정하고 어떤 작업을 하다가 AD 서버의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어떤 파일을 옮기고 뭐 이런 작업을 하다가 어떤 작업 단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처리됐던 내용들을 다 롤백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롤백을 해야 될 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AD 서버를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트랜잭션 스코프를 쓰는 게 뭐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루프가 다 돌고 됐을 때 그러면 아까 데이터를 넣는데 처리가 안 됐냐? 컴플리트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 뭐 되지가 않죠. 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컴플리트를 타버리면 어떡하냐?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컴플리트를 타버리면 어떡하냐? 그렇다면 throw ex로 다 해야 되겠네요. 이게 맞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로그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ex를 던지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 세션을 throw ex 하면 이 부분에서 그대로 SQL exception을 다시 상위 있다는 프로세스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세션이 발생했을 때는 컴플리트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데이터는 모두 롤백된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고 데이터에 이걸 무결성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조회하고 추가하고 테스트북
그리고 테스트 저장하고 인서트 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1로 수정해보죠. 모디파이가 갱신이 안 되네요. 아마 요거는 그 프로퍼티 체인지 그 이벤트 그거를 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저장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다시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를 삭제를 해보죠. 삭제하고 이것도 삭제해보고 그리고 종료를 하고요. 그리고 조회해보면 자, 그렇다면 아마 이 부분에 이걸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도 using bar transaction은 new transaction scope를 선언을 해줍니다. 하고 transaction complete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설정을 해주고 조회하고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켜보죠. 뭔가 이상하네요. 그렇구나. 이걸 안 해놨네요. 시점 뷰 모델 점 리모브 붓기입니다. 그래서 붓 넘기고 했을 때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스 상황 안 나오는데 객체를 통으로 던져보죠. 됐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정확히 삭제된 걸로 나오네요. 여기서 IDX를 그냥 던지면 될 줄 알았더니 그냥 객체를 던지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많이 헤맸네요. 제대로 설명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잠시만 한 가지만 더 하죠.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음, 음, 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저게 뭐 디스플레이 될 이유는 없죠, 사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죠.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근데 이거는 여기서 처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이건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 렌탈 시스템을 한번 인포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텍스트 박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텍스트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그리드를 프로젝트 단위에서 어떻게 조작해서 써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조금 심도 있다기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커 라이브러리 이 부분들을 아마 렌탈 시스템과 렌탈 그 지난번에 코사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했던 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DB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조금 더 난이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왜냐면은 제가 하고자 하려는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WPF라는 앞으로 윈폼이 지나가고 WPF를 배울 텐데 WPF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윈폼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WPF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굳이 다뤄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홍석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